김유신의 행동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5살 이후 무수히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김유신.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리로 세력을 키워가던 김유신에게 드디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선덕여왕 16년 647년에 있었던 비담의 난입니다. 선덕여왕 16년인 647년,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난을 일으켰다. 당시 상대등은 귀족 세력의 대표로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비담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여주 불능 설리, 즉 여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담이 난을 일으킨 건 선덕여왕이 즉위하고 이미 16년이 지난 뒤였고 비담이 상대등이 된 지도 1년이 흐른 뒤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진덕여왕 때문이었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신라 두 번째 여왕인데 이 진덕여왕의 즉위 과정에 비담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선덕여왕에겐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선덕여왕에게 작은아버지가 되는 국반갈문왕의 딸인 승만이 후계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진덕여왕이다. 이때 진덕여왕을 선덕여왕의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김유신과 김춘추다. 아직까지는 명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세력을 규합해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그런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즉위할 수 있는,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을 벌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여왕을 왕위에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위에 내세움으로써 이 여왕 기간 동안에 체제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서 차기의 왕위 개선권을 김춘추가 이미 이때부터 노려왔던 거죠. 이렇게 김유신과 김춘추가 차기 왕권을 노리고 진덕여왕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자 비담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진덕을 밀고 그 진덕의 저기를 기정사실화하게 되자 당연히 상대등으로서 차기 왕위 개선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비담이 이 반란을, 크게 반발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비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나선 것이 김유신과 김춘추였다.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는 왕성인 월성에 주둔했고 비담이 이끄는 반군은 왕궁으로부터 불과 10여리 떨어져 있는 명활산성에 주둔했다. 그런데 난이 발생하고 10일 만에 사건이 터졌다. 월성에 큰 비열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자 비담은 여왕이 패전할 조짐이라고 소문을 낸다. 이때 김유신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한 것이 연이다. 신라문화진흥원에선 당시 김유신이 이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연 끝에 불을 붙여 다시 하늘로 올려 별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내 반군의 사기를 꺾고 난을 진압한다. 비담의 난이 나던 그해 선덕여왕이 사망하자 곧바로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른다. 이로써 김유신과 김춘추가 실권을 잡게 된다. 그리고 즉위 8년 만에 진덕여왕이 사망하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태종무열왕이다. 이때 김춘추의 나이 52이었고 김유신의 나이는 60이었다.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뒤 드디어 김유신도 귀족 세력의 대표인 상대등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당시 신라 사회에서 김유신의 위치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주 충효동에 있는 김유신의 능이다. 신라의 여느 왕릉에 뒤지지 않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라 흥덕왕 때 김유신은 흥무대왕으로 봉해진다. 왕이 아니면서 대왕의 존호를 받은 건 김유신이 유일하다. 나이 60의 김유신은 평생의 과업이었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유신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의 아들 원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은 아들 원술이 당나라와의 전쟁에 나갔다 패배하고 돌아오자 원술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유신이 아들 원술에게 한 말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는데,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가훈을 저버렸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왕의 만류로 아들 원술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김유신은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술은 집을 나와서 산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김유신이 79의 나이로 죽자 원술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소부인마저 아들 원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어머니 지소부인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술은 이미 선군에게 자식 노릇을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의 어미 노릇을 하겠는가. 끝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원술은 산속을 떠돌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비운의 삶을 살아야 했던 원술, 금관가야국 출신이었던 김유신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그리고 신라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천관녀였습니다. 경주시 교동엔 김유신이 살았던 집터가 있다. 현재 집터엔 우물과 주춧돌만이 남아있는데 김유신이 살아 생전에 사용하던 우물이라고 한다. 김유신의 집터와 천관 사진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천관 사지와 김유신의 집터는 경주의 중심을 흐르는 남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실로 사랑이 이루어졌음직한 가까운 거리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지 혼인이 용납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분적인 어떤 격차랄까 이런 것이 현저하게 이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사는, 그리고 또 몰락한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인 김유신으로서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 사회의 어떤 중심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어떤 순정이랄까 이런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눈물로서 사실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비극적으로 끝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는데, 이익은 해동학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의 천관녀의 심정을